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돈이 몰려든다. 미국 선거에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된 선거 자금. 특히 선거 자금에 대한 규제가 약한 미국은 돈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선거 자금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세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1부에서는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약 1년에 걸쳐서 치러지게 되고 최근에는 당선 직후부터 상시 캠페인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2년에 가까이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선거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미국 정치 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광일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에) 쓰인 정치 자금에 대해서 먼저 VCR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막대한 정치 자금이 쓰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 (1조가) 넘는 규모의 선거 자금을 사용. 천문학적인 미국 정치 자금,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24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3조 가까이 되나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 선거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50개 주에 걸쳐서 선거운동이 실시되다 보니까 직접 방문 유세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1970년대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이제 미디어 매체가 주요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현재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데 돈이, 정치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직자보다는 이제 인지도나 조직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도전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 자금 모금과 지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전자가 돈의 효과를 좀 더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또 효과를 보니까 돈을 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국가이고 80년대 이후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각 주의 선거 운동과 방식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방법을 만들더라도 후보나 정당, 이익단체들이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선거 자금 모금 방법을 강구해내거나 연방 대법원이 위헌 소송을 받아주고 법률의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정지하는 그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줄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자금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자금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방향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정치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정치 자금을 일정 부분 포함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자금의 기부가 곧 정치적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이 지켜야 할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정치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이러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법률로 위헌 판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어 가지고 정치 자금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군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국 이념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정치 자금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판결을 보더라도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14년 연방대법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제한 규정은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불필요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맥커천 대 FEC, 우리로 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되겠죠.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그 판례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판결은 개인이 2년에 걸쳐서 후원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제한을 폐지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돈이랑 관련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묶어버리니까 좀 낯선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뭐 규제를 좀 하긴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정치 자금의 규제를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역사가 더 궁금하네요. 예, 뭐 정치 자금의 규제 역사는 사실은 오래되긴 합니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돈을 주고 표를 산다는 의미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선거 자금을 기부하는 몇몇 소수의 기부자들의 영향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죠. 더욱이 19세기 들어서는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나눠줄 수 있는 역관제가 성행했기 때문에 정당이 연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내야지 나중에 됐을 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건 예. 뭐 불보듯 뻔하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을 또 해주고 당파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좋은 자리 주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역관제를 악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관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그 연방 공무원이 할당금 제도를 금지하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펜들턴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허점을 이용해서 정당과 정치인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기업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정당은 거대 기업이나 부유한 자본가들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후원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죠. 뭐 정경유착이죠. 나중에 되면 우리 기업 잘 봐달라. 예, 그렇습니다. 정치 자금의 기부에 대한 대가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정치적 유착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러한 정치 자금과 관련한 정경 유착 비리가 폭로되고 그때부터 정치 자금 규제에 대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역사적인 의의가 생겼고 현재는 연방선거운동법 등의 관련법으로 이 정치 자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 선거법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마련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연방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선거법은 페더럴 일렉션 캠페인 액트가 대표적인데요. 이 법은 1971년도에 제정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 법의 근원은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에 사실은 기반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1900년대 초에 테오도어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이 선거 자금 기부에 제한이 없어서 기업과 자본가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지니까 연방은행과 기업의 모든 기부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소위 틸먼법이라 불리우는데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페더럴 일렉션 캠페인 액트의 기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사례는요. 1946년도에 테프트 하틀리 법이라고 해서 틸먼법이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부를 제한하는 법이었다면 테프트 하틀리 법은 이제 노조의 직접적인 기부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두 법의 기초에서 1971년도에 그 페더럴 일렉션 캠페인 액트가
그러니까 연방선거운동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연방선거운동법에 대한 이 규제는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이라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미국의 정치자금 규제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한 것 같은데 먼저 VCR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헌법을 수호하는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 연방대법원. 연방선거운동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보수 성향의 비영리 단체 시티즌 유나이티드. 힐러리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려 했지만 특정 후보의 광고가 될 수 있다며 방송을 금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데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원 반대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이 독자적으로 지출하는 정치적 비용을 정부가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판례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아무래도 미국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 버클리 대 밸리오라고 하는 판결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선거운동 비용의 기부와 지출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것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관한 그러한 판례입니다. 이 버클리 판결은 선거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부금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부금 제한은 공공성, 선거의 공영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규제하는 것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금지를 규정한 그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네, 진짜 복잡하네요. 네, 네. 그래도 앞서 그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그 판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놀라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개혁이 공공성, 공정성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자유의 원칙, 즉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판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에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금권 정치가 아주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또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권 정치를 확대했다. 지금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례 이후에는 76년도에 연방선거운동법이 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짧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지출 제한이 폐지됐고 또 후보자가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지출 한도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소프트 머니에 대한 조항도 도입이 됐어요. 예, 소프트 머니가 그 미국의 정치자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개념인데요. 번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 머니는 원래는 연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지원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용에 있어서도 소프트 머니는 원래 정당의 일반적인 활동들, 예컨대 투표 동료랄까, 그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선전을 한다거나, 혹은 그 후보자의 그 당락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 후보자가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찬반 광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데 사용이 됐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핫버튼 이슈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쟁점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동성애랄까, 낙태랄까. 그런데 어떤 후보가 그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한 혹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투표했다면은 낙태 반대의 그 광고를 그 지역구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후보의 당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또 쓰이기도 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쓸 수는 없지만 그 후보자가 아주 일관되게 지지해온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광고에 쓰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소프트머니가 쓰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은근히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쓰는 돈들이 다 소프트머니고 근데 보니까 미디어에 돈을 또 소프트머니가 많이 쓰다 보면 그 소프트머니가 또 급증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해결하려고 법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법을 개정한 거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운동법이라고 하는 71년도에 제정된 피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카가 이제 2002년도에 그 초당적인 선거운동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가 바로 이 소프트머니에 대한 규제를 하는 조항인데요. 이 소프트머니가 계속 이렇게 정당의 통상 활동보다는 이 미디어 선거가 확대되면서 미디어의 정책 찬반 광고를 통해서 당락의 후보의 연방선거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근데 막대한 돈이 쓰이게 되다 보니까 2002년도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소프트머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규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후보자 이름을 그 말할 수 있는 정책 찬반 광고는 본선의 60일 전, 그다음에 그 예비 선거는 30일 전까지만 허용하는 그러한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러한 조항이 2002년도 선거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대대적인 개혁을 거치면서 정치자금 규제의 문을 이제 활짝 연 그런 개정 사례도 이제 생긴 거군요. 일시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돈은 쓸 때는 많고 규제는 해야 되고. 2002년도에 그 개정된 선거자금법은 2010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이러한 이제 개혁의 움직임에 찬물을 던진 판례를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판례를 시티즌 유나이티드 대 FEC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죠.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이 판례를 통해서 이 소프트머니를 그 정책 찬반 광고에서 쓰는 거에 대한 제한을 무력화시키는 판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티즌 유나이티드 판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당시 이제 미국의 이제 비영리 단체인 시티즌 유나이티드가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그러니까 예비 선거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FEC가 2002년도에 그 개정된 선거운동 개혁법에 근거해서 이 후보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그 광고에 담는 것을 일정한 기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위배했다라고 규정을 하니까 판단을 내리니까 이 시티즌 유나이티드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에 반발해서 연방 대법원에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여기서 아마도 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가 맞습니다. 이제 거론이 되는 거네요. 당시 이제 연방 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기업도 개인과 같이 인격으로 판단한 거죠. 기업도 사람이다. 이런 그런 표가 당시에 그 자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판하면서 외쳤는데요. 기업도 개인처럼 그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소프트머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와, 요게 이제 양당에게도 모두 파장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사실 가까스로 합의를 해서 규제안을 통과를 시켰더니 다시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인 거잖아요. 이 판결이 얼마나 미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냐면은 당시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방 의회에서 이제 국정연설을 이제 연최하거든요. 그때 이 판례를 딱 집어서 비판하는. 지난주 대법원은 한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법리를 뒤집고 특정 이익 집단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미국 선거가 힘 있는 집단의 자금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미국민의 결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판례가 얼마나 미국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이렇게 재정립된 정치자금 규제의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방의회는 계속해서 정치자금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이를 연방 대법원이 경계하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반복적으로 규제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예, 미국은 현행 이제 선거 운동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은 후보자들은 개인이나 혹은 그 정치활동위원회, 이제 보통 이제 팩이라고 하는 PAC라고 하는 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돈을 모금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점은 그 위원회 모금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돈은 자기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내 돈은 그냥 써도 그렇죠. 되네요.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데 있어서는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인 맹점이 또 있습니다. 와, 돈을 막 쓰지 말라고 규제를 만들었는데 다시 판례가 바뀌고 이 정치 자금에 대한 흐름도 정말 이해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선거는 정치 자금 사용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 비용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개인이 3조씩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기업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요. 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기업이나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도 정치자금을 이제 기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따로 이제 그 계좌를 만들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그 돈과 달리 선거운동의 기부를 위한 계좌를 만들어서 기부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계좌를 관리하는 게 이제 팩이 되는 거죠. 이 팩이 그러니까 그 정치활동위원회라고도 번역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팩에서 선거자금을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이 모금하는 이 팩은 반드시 그 모금자와 지출에 관해서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가장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소프트머니 이게 이제 버클리 판결 이후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소프트머니가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을까요? 예, 사실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이제 소프트머니와 함께 정치자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하드머니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소프트 하드. 네. 예. 그 하드머니는 실제로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선본에 직접적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머니라는 것 자체는 이런 후보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네. 연방선거운동이 아닌 주와 지방선거에 쓰이는 돈에 대한 것, 혹은 이제 정책 광고에 대해서 쓰이는 돈이고요. 연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기부, 후원하는 돈은 이제 하드머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머니는 소프트머니와 달리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 슈퍼팩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어요. 예, 이 슈퍼팩이라는 게 이제 팩의 팩, 팩 위에 팩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슈퍼팩은 뭐 팩이니까 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팩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팩은 연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하드머니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슈퍼팩은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팩은 하드머니를 직접적으로 그 연방 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금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슈퍼팩은 이제 그 인디펜던트 익스펜디처 오니 커미티, 그러니까 독립적인 지출 전담 위원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정 후보하고 이런 코디네이션, 협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지출을 하는 그러한 단체이죠. 독자적으로 이 소프트머니를 이용해서 이제 TV 광고나 그 투표 동료 운동을 통해서 특정 후보의 지지에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아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어떤 정치자금 모금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슈퍼팩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쓸 때도 독립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하고 어떤
그런 협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협의 없이요? 예, 협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슈퍼팩의 리더들이 누구냐면은 후보의 배우자라든지 뭐 장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한다라는 거는 만나서 회의를 안 한다 뿐이지. 뿐이지 협의를 안 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네.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슈퍼팩은 상당히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선거 결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기업이라든가 뭐 상공회의소, 뭐 억만장자들 이제 규제를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아주 큰 돈들이 이 슈퍼팩을 결성을 하거든요. 한 통계에 의하면은 한 이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한 3%의 슈퍼팩 3, 4%의 슈퍼팩을 구성하고 그 슈퍼팩의 총 돈의 한 80%를 이 3, 4%의 슈퍼팩이 그 모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일종의 뭐 무제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형태일 것 같은데요. 사실 대선이 시작될 때 후보자들이 이 슈퍼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액도 크고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슈퍼팩 영향력은 얼마나 미치는 건가요? 슈퍼팩이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거든요. 슈퍼팩 이전에 이제 과거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상당히 유리했었죠. 뭐 인지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직이.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야당의 후보들은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선거운동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선거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열세였습니다. 불리했습니다. 하지만은 슈퍼팩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손들이 이제 거액을 내놓는 그런 형식으로 선거 자금이 모금이 되기 때문에 이 도전자들 야당의 후보자들이 슈퍼팩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던 거죠. 그 선거 자금을 쓰고 나서는 그들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이 슈퍼팩이 이런 좌우하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양당의 그 후보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써서 좌우하는 제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또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야당의 후보자들, 이 도전자들이나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전자는 이제 공화당 후보인데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큰 손들이 지원하는 기업들이 지지하는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팩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이 있죠. 그런데 막상 후보자들은 이 슈퍼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데 막상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입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선거운동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고 있고 따라서 나는 미국 정치와 정치인을 너무 오랫동안 부패하게 하였던 기부자나 이익단체 로비스트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나는 검은 돈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선거운동을 해왔다. 나는 슈퍼팩이 없는 후보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슈퍼팩의 지원을 받았던 후보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 뭐 방금 살펴보신 대로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막상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안 쓴다 하더라도. 예, 그 슈퍼팩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네.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법을 개혁하는 것조차도 당선이 되어야지 이제 힘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돈을 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또 네거티브로 계속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본인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또 다크머니라는 것이 화두가 되더라고요. 예, 예. 책으로도 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가인 제임 메이어가 다크머니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안에 정치권에 연결된 그 폭로를 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예. 그 다크머니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최근의 그 현상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검은 돈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소프트머니, 하드머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선거 자금 제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크머니는 상당히 최근에 그 부각되는 정치 자금 모금 방법입니다. 근데 그 슈퍼팩이 모금하는 이제 그 소프트머니든 아니면 일반 팩이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방 선거에 나간 후보자들에게 직접 주는 하드머니든 이거는 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FEC의 규제를 받거든요. 이제 누가 돈을 주는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근데 이 다크머니는 사실은 이제 팩은 아니거든요. 이제 네. 비영리 단체예요. 이 비영리 단체가 돈을 모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영리 단체가 돈을 어떻게 모금하는지는 선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뭐 직업 협회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명시적인 정치 단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돈을 모으죠. 이 모으는데 누가 내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돈을 그렇죠. 예. 여기서 줬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슈퍼팩도 또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슈퍼팩은 말하자면은 누가 돈을 냈는지에 대해서 FEC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비영리 단체로부터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비영리 단체들이 그 쉘 컴퍼니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슈퍼팩에 지원을 하는 말하자면은 이 한 단계를 거치면서 누가 네. 돈을 냈는지 모르게 하는 이런 어둠의 돈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 선거가 그 굉장히 더 큰 손들에 의해서 강화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심지어는 외국 정부가 외국의 그 정부나 외국의 단체들도 미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다크머니가 최근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도 봤어요. 예, FEC에 누가 돈을 냈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는 네. 순수 그 NGO거든요. 좀 뭔가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른 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의 그 방향이 이제 미디어에 돈을 쓰는 거거든요. 네. 예, 각 선본에서 미디어에 쓰는 비용이 약 60%될 정도로 많은 돈이 이제 미디어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후보자들이 쓰는 돈 외에도 이 정책 찬반 광고에 쓰이는 이 소프트머니 형태로 쓰이는 이 돈 자체가 그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내는 돈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광고 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주면서도 뭔가 이 객관성의 외피를 띠는 듯한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 의도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줄게 뭐 예. 바라지 않아 하면서 큰 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다 예, 있는 거죠, 의도가.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미국에서는 정치자금 규제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긴 하나요? 한국에서는 또 이런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오. 그거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양당 동수로 구성되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들이 그 페더럴 일렉션 커미션의 커미셔너가 6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당이 3명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FEC가 주로 하는 일이 선거 운동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이제 선거 자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규제를 하고 이런 규제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관 자체가 양당 동수로 구성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연방 선거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 339명 정도밖에 그 인력이 없습니다. 구성 자체가 좀 단촐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의 6배가 넘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선관위는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이 아, 정말요? 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거 자금을 그 정치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엄밀하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관리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잡아내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와, 아니 미국이라 그래서 엄청 철저하게 관리하고 익명의 돈 같은 건 없고 깨끗하고 이런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공경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선거 자금의 일부를 네. 선거 운동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거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정말 놀랍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법의 그 위반은 불법이 아니다. 예.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죠. 왜냐면 다 피해가니까. 예, 다 위반하니까 이건 네.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기소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랬더니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부의 이제 그 연방 법무부가 이제 기소에 주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그 나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난 사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선거법을 무시하는 언행을 대통령조차가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뭐 처벌하는 거는 사실 실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는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렇죠. 여기는 아예 그냥 눈먼 돈들, 검은 돈들 이런 게 그냥 능력이네요. 더 많이 가져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미국의 선거 자금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선거를 관리하는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FEC. FEC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FEC죠. 연방선거위원회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공개는 돼 있더라고요. 예, 어디 그렇습니다. 썼는지. 예. 네네. 그 인력 문제나 그다음에 그 집행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양당 동수로 가기 때문에 이 엄격하게 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선거 자금이 어떻게 모금이 되고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고 받은 것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공개제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보다 더 활성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FEC가 이 보고를 받아서 공개함에 따라서 이거에 따른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NGO나 그 이제 공공단체들이 이 그 보고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것을 이 선거법 집행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의 그 주의를 환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FEC가 우리의 중앙선관위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인력 부족의 문제점들을 일반 민간 단체들이 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운동에 대해서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거 비용에 대해서 또 엄격한 이 회계 보고 등의 규제 방안 등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인 선거 운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 및 보고 제도는 굉장히 엄격하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선거운동법이라고 하는 FICA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지출 가능한 범위와 방법 그리고 회계 보고와 공개에 관해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연방선거 차원에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 정당 뿐만이 아니라 연방 선거의 후보자들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모금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 FICA의 그 분기별로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계 보고에 대한 내역들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FEC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많은 그 시민단체, 민간단체들이 정치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미국에는 그 다크머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투명하지 않은 선거 자금도 있거든요. 이 제도의 또 허점은 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자료만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얼마나 많은 다크머니가 있는지에 대한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 자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례를 보게 되면 2016년도 선거 대선에 보게 되면 그 보고를 지출을 1,500만 불을 했는데 500만 불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가 됐는데 1,000만 불 정도가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크머니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민간단체가 잡아낸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관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연방선거위원회는 그 선거관리 기구라는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우리의 그 중앙선관위하고도 비교가 되는 기관인데요. FEC는 이 선거자금법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이고요. 일부에서 봤던 EAC,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은 선거 지원 기구로서 연방 차원에서 주의 선거 관리가 연방의 어떤 기준에 맞게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살펴본 대로 FEC는 뭐 339명이었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EAC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연방 기관이 우리의 중앙선관위처럼 아주 엄격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뭔가 미국이 지향하는 점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규제하는 방법도 다르고 공개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선거운동은 저희가 이제 누누이 살펴봤지만 이제 미디어 선거운동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선거운동 규제는 미디어 홍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유일한 행정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선거법은 굉장히 아주 세분화해서 주체, 시기,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고요.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절차 자체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규제하고 그다음에 위반 사례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도 미국과 달리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실제로 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자금 회계 보고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으려고 이 회계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선거 공용제는 이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존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유능한 후보자들에게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이죠. 네, 예. 선거 공영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미국과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용제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지켜지는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대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예비 선거에서 모금한 만큼 상응한 돈을 지원해주는 매칭 펀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알아본 통계에 의하면 2천만 불 정도를 본선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미디어 선거가 되니까 2천만 불 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MC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는 24억 불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불 가지고는 선거 하루. 저 선거운동 제대로 할 수가 네. 없겠죠. 그래서 후보자들이 이런 선거공용제가 제도로는 있지만 이 선거공용제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돈이 적지만은 받으면은 지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요 후보자들은
그것이 뭐 진보나 보수나 민주나 공화당 후보 할 것 없이 FEC에서 주는 돈을 받지 않고 모금한 돈을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거 공영제를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무력화시킨 그러한 선거 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네. 와, 정말 이 미국 정치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미국이랑 우리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선진화되고 규율도 까다롭고 처벌도 엄격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정치 자금, 하지만 철저한 규제와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돈 많은 소수를 위한 이익 대변으로 변질되기가 쉽겠죠. 이 미국의 정치 자금 상당히 자유롭고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 자금 제도가 더 투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공평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고 독립적인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선거 관리가 굉장히 세계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돌아오는 선거에서 저도 꼭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철저한 검증과 비교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선거 결과 지켜보면서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